안녕하세요. 안용태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림 수업은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영화 읽어주는 인문학 수업을 하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작품은 지금 오늘 막 개봉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미레이 미라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웬간한 작품들은 다 다루었죠. 특히 제 책 중에 유쾌한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는 늑대아이 이 작품을 가지고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이 감독의 신작인 미래의 미라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스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저는 영화 영상 같은 거는 전혀 못 보여드립니다. 물론 또 지금 개봉한 영화니까 보여드릴 수도 없겠죠. 일단 스포가 있으니까 영화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호소다 마모루는 어떤 감독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작품은 다 유명하죠. 일단 시간을 달리는 소녀, 그리고 썸머워즈, 그리고 늑대 아이, 그 다음에 괴물의 아이, 그리고 이제 미래의 미라이, 이렇게 여러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작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일본 내에서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재능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자,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남자 아이한테 여동생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일 처음에는 어느 한 부부가 자그마한 좀 좁고 긴 형태의 집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다가 아이가 생기게 되고 남자아이를 낳게 되죠. 걔 이름이 쿤인데 그 애가 제가 봤을 때는 한 4살, 5살? 한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아무튼 걔가 이제 여동생이 생기게 되고 그 여동생을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리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로 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큰애한테 이 동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좀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죠. 아무래도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던 사랑을 좀 뺏겼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이 영화도 이 주인공인 쿤이 사랑을 뺏겼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일단 시간 여행을 합니다. 제목은 미래의 미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쿤의 시간 여행 이렇게 제목을 갖다 붙여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서 가져왔죠. 타임리프를 한다는 거에서 말이죠. 물론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애가 높은 데서 뛰었을 때 이제 시간을 점프할 수 있고 자신이 살아온 그 반경 안에서만 시간을 움직일 수 있지만은 뭐 쿤도 다양한 시간대를 넘나든다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가족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호소다 마모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 작품을 통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엿보이거든요. 특히 가족 관계 같은 경우에는 썸머워즈에서 이미 다루기 시작하다가 늑대아이부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썸머워즈가 좀 가족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다면, 늑대아이는 엄마와 자식, 그리고 괴물의 아이, 그 다음 작품이죠. 괴물의 아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에 대해서 다 다루었으니까 더 이상 가족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 경험에서 남매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늑대아이에서도 남매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지점을 다루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남매란 과연 어떤 의미, 그러니까 형제, 자매, 남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가 미래의 미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아마 이 작품 이후로는 호소다 마모루가 다른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작품 안에도 뭐 증조부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증조 할아버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자, 일단 이 사람은 호소다 마모루 감독은 늑대아이부터는 좀 개인적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를 만드는 편이에요. 늑대아이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친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친구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영감을 좀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와 부모에게 특히 이제 엄마에게 자식이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엄마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호소다 마모루는 늑대아이를 놓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 대한 헌정이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죠. 늑대아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그 도중에 괴물의 아이에 대한 초안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늑대아이 만들고 2년 뒤에 괴물의 아이가 개봉하게 되는데 이 사람 늑대아이 만들 때만 하더라도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었는데 2년 만에 순식간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습니다. 그래서 괴물의 아이는 좀 자신의 경험이 약간은 좀 투영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깐난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을 해본 상태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괴물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역할을 하는 어느 한 괴물과 그리고 그 밑에서 친구이자 제자이면서 아들 역할을 하는 한 아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자, 아무튼 둘 다 좀 개인적 경험이 많이 투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래의 미라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영화를 보면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왠지 이 사람 둘째 나왔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사해보니까 둘째를 낳았네요. 첫째 아이가 아들이었는데 둘째는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 영화에서도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모든 부모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가졌던 의문인데 만약에 둘째가 생긴다면 저는 애가 한 명이거든요. 자, 만약에 둘째가 생긴다면 첫째는 이 둘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흔히 그 다른 부모님들 통해서 소문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로 그런 걸까라는 어떤 의문은 되게 많은데 호소다 마모루 감독 역시 똑같은 의문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과연 여동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이 영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작품은 크게 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되게 좋은 집이 양쪽에 커다랗게 있고요. 그 사이에 되게 좁고 좀 길쭉한 형태의 집이 이제 있어요. 그 대지에 있던 허름한 집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생기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죠. 새로 지은 집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길쭉한 형태인데 중간에다가 정원을 세팅을 하고 아랫방, 요 윗방 요렇게 집의 형태를 양쪽으로 나누는 형태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정원이 있으면 이 정원 옆으로 이제 계단이 나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아래쪽, 위쪽을 왔다 갔다 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집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게 집을 먼저 지어놓고 이제 엄마가 둘째를 낳으러 가게 되고 외할머니가 잠깐 쿤을 봐주게 되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왜 집을 이렇게 지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슬쩍 던집니다. 집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살짝 환기시킨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또 이 영화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우리 아들이 4살인데 애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계단을 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짧은 다리로 좀 계단이 좀 높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고요. 그리고 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는 그 쿤의 다리만 좀 세부적으로 비추는 장면들도 좀 많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그걸 통해서 쿤의 어떤 성장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럼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자, 이 영화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곳은 항상 집 정중앙에 있는 정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무 앞에서 시간을 점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니까 뭐 이런 게 없겠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주택 문화죠.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사는 일이 많다면은, 그리고 그 집에서 만약에 나무를 키우고 있다면은 나무와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많겠죠. 그래서 나무는 한 가족의 모든 시간을 지켜본 존재 라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영화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은 나무를 통해서, 나무에서 내가 돌아가야 할 시간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무 속에는 모든 기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무와 더불어서 보면 사진첩을 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나무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보자면은 과거의 우연한 어떤 기억의 순간들을 되새기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행은 항상 나무 앞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쿤이 만나는 사람은 미래에 있었던 동생, 미래의 미라이가 하나 있고, 과거의 엄마를 만나고, 또 과거의 증조 할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나무는 다 기억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나무는 모든 시간을 동시적으로 보는 존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작품은 시간을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비선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나무는 비선형적인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해요. 엄마도 불완전하고 아빠도 불완전하죠. 쿤은 당연히 어리니까 불완전하겠고요. 그렇겠죠. 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저는 한 4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대부분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되었다라고까지도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없고, 그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워 나가는 거죠. 나도 불완전하고 애기도 불완전한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뭐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격 같은 거는 부모가 되기 전에는 애시당초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엄마도 불완전하고 아빠도 불완전하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엄마도 너무 피곤하니까 애한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아빠는 이제 부인이 이제 회사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프리랜서가 돼서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서툴고, 아기를 안는 것도 서툴고, 분유 먹이는 것도 서툴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전성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사실 우리 모두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래의 미라이라는 이 작품은 초반에 이 가족 전체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불안전성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쿤이 만나는 수많은 시간 속에 있는 가족들은 바로 그런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시간 여행은 총 6번을 하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6번 맞을 겁니다. 제일 처음 시간 여행을 하는 순간은 미라이가 태어나고 나서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뺏겼다라고 느낄 때, 그때 이제 그 집에 키우는 개를 만나게 되죠. 개가 이제 인간의 형태를 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 공간은 그 괴물의 아이에서 그 검술 연습하던 그곳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이려서 키우는 개 이름이 요코인데, 그 개가 사람의 형태로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 집이 콘이 태어나기 전에는 개를 한 마리 키웠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부부는 걔한테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다 줬겠죠.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나니까 아무래도 걔한테선 사랑을 좀 거뒀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식한테 훨씬 더 많은 사랑이 갔을 테고, 그때 그 걔가 느꼈던 상실감을 쿤한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가지고 너도 나랑 똑같은 걸 느끼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느끼는 거는 질투다 라는 거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서 그 만남, 그 시간을 여행을 통해서 쿤은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다 큰 중학생쯤 돼 보이던데, 미래에서 어느 정도 커 있는 미라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장소는 식물원 같은 곳이었죠. 그때 이제 이 둘이 처음 만나서 하는 행동은 그 100일 단체 한 다음에 그 두고 있었던 이상한 인형 같은 거를 치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일본에서는 100일 단체 때 인형 같은 걸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100일이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면은 그 인형을 치워야 되는데, 하루 늦게 치울 때마다 결혼을 1년씩 늦게 한다고 하네요. 이건 일본의 문화니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이제 미라이하고 헤어지고 쿤이 이제 다시 또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데, 주말에 이제 엄마가 일을 안 나가고 집에서 쉬면서 애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또 엄마에 대한 원망이 되게 큰 거예요. 자꾸 동생만 보고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앞에 자기 집 걔가 이건 질투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해 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동생을 때리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엄청 뭐라 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삐져가지고 뛰쳐나가다가 다시 또 미라이를 만나게 돼요. 자, 그때 미라이는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 그러고, 또 왜 자꾸 엄마를 힘들게 괴롭히냐라는 식으로 오빠한테 뭐라 하게 되죠. 아직은 어린 그 오빠한테.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의 대화 장소가 커다란 나무 밑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인상 깊죠. 그 나무와 이 나무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 순간 쿤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에 뛰어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그때 네 번째 순간으로 점프하게 되죠. 넘어졌는데 어느 비 오는 이상한 처음 보는 거리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과거의 엄마를 만나게 되죠.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리라고는 1도 할 줄 모르는 정말 개판으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때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을까? 그때 할머니가 이제 엄마를 엄청 혼내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러다가 다시 애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쿤은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라고 봐도 무방할 테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쿤의 성장을 보면서 부모님들도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은데, 아빠랑 같이 공원에 놀러를 갑니다. 미라이는 이제 아기띠하고 앞에 메고, 쿤은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자전거에 보조바퀴가 달려 있었어요. 그쵸? 근데 다른 형아들이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되게 부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보조바퀴를 뗐는데 잘 안 되죠. 자, 아빠가 날 도와주기를 원했는데 아빠는 동생 돌본다고 바빠서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고, 그때 쿤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펑펑 울게 되는데, 그날 밤에 이제 쿤은 과거의 중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아빠로 착각을 했었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좀 일제 때겠죠. 그때 당시에 뭐 군인이었던 걸로 보이고, 뭐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했나? 아무튼 뭐 군부 쪽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리를 약간 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쿤한테, 자기 증손주인 쿤한테 그 승마도 좀 태워주고 오토바이도 태워주고 뭐 다양한 것들 많이 태워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이 모든 것들을 잘 탈 수 있고, 또 그렇게 네가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게 되는데, 중조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죠. 중조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멀리 보고 힘차게 페달을 밟을 때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배우게 되죠. 스스로의 힘으로. 이 자전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조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 이상 부모님에게서 모든 걸 바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자전거를 스스로 타게 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밟게 되고 스스로의 눈으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점프하게 됩니다.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마지막 시간 여행에서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쿠는 미라이를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시간으로 돌아올 때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작품은 시간을 한 번씩 점프할 때마다 쿤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보여주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늑대야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스피노자의 이론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텐데, 스피노자 선생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변형할 수 있는 변형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할 거고요. 쉽게 말하자면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멋진 요리를 만들 테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요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칼이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관계 맺히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게 되게 많을 텐데, 되게 좀 짜증 많이 내고 세상 불만 많은 애들하고 함께 있으면 좀 힘이 많이 들죠. 피곤하기도 하고, 반면에 좀 굉장히 좀 밝고 좀 긍정적인 애하고 있으면은 나도 왠지 좀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가 주는 나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크게 본다면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소다 마모루 감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늑대아이 이후부터 이 변용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전 늑대아이를 다룰 때도 이 스피노자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미래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결국에는 수많은 시간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의 의미를 더 가지는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별거 아닌 행동, 별거 아닌 만남, 이미 어떤 대단한 의미를 가지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우리 관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중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중조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둘이 만나서 달리기를 하게 되는데,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할머니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애들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 순간의 그 만남, 어떻게 본다면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 100년? 아니야, 100년까지 갈 것도 없죠. 한 3, 40년만 지나도 굉장히 독특하고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은 변형되어 간다라고 하는 걸 그 장면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증조 할아버지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선택과 생각과 태도와 할머니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이 먼 훗날에 있을 중손자인 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미래의 미라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지금 이 순간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만남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만남이 어쩌면 나를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호소다마모로 감독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저는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좀 팬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좀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좀 확실히 좀 공감을 많이 할 것 같고 아직까지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본다면은 그 중조 할아버지 씬을 좀 유심히 보면서 그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만남이 나라는 인간을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미래의 미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